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20일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같은 날 중국 화웨이에서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트리 폴드 폰을 선보였는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지 않아서일까요? 아이폰 16이 판매 부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화웨이의 트리 폴드 폰은 안방에서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최초로 AI폰과 폴더블 폰을 공개했던 삼성전자도 바짝 긴장한 상황입니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대전,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2의 TMF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면서 모호한 규정과 규제를 만들다 보면 자칫 산업을 옥죄고 소비자 피해를 늘릴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규제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네. 입장을 재차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참석을 했고 여러 경제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 가운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는 건 말씀하신 대로 어제 민주당이 주최해서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이걸 놓고 이제 뭐 일종의 토론 배틀을 벌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 네. 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지만 또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은 또 금투세를 존속화돼 지금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약간의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 최 부총리가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금투세라는 건 이제 주식 투자, 채권 투자처럼 금융 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지만 다른 국가들을 보면 배당 소득 같은 것도 같이 합쳐서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결국 최 부총리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폐지를 하고 금투세는 폐지를 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세우는 방안을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게 중산층까지 부담된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시급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를 담았습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췄죠. 네. 자녀 공제 금액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죠. 이런 내용을 상속세 개편안에 담았거든요. 역시 그런데 이게 키를 쥐고 있는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것만 꼽아왔어요. 예. 일단 경제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뭐가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회복이 중요하냐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냐. 이거는 크게 보면은 금리 결정에 대한 문제까지로도 이어지거든요.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내수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은이 결국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실기한 것 아니냐.
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은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밝혔으면서도 네. 미국이 B컷을 단행을 했고 즉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또 한은 총재 역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외부 제약 요소가 없어졌고 국내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앞서 대통령실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하니까 내수 부진 문제 언급하면서 당시에 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제가 또 꼽은 거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한 차례 수년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부터 줄었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게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택 청약 통장 혜택이 앞으로 늘어나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청약 통장 개선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요즘에 청약 통장 해지 고민하는 분들 많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죠. 청약 가입을 해서 매달 붓고 있는데 사실 내가 당첨될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청약 통장에 대한 각종 혜택을 한번 늘려보자 이런 방안을 내놨거든요. 네. 일단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금리를 0.3%포인트 인상을 해서요. 2.3에서 최대 3.1%까지 그러니까 3%대로 금리를 높인 거죠. 네. 인상을 했고요. 또한 민영, 공공주택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그 상품들이 있어요. 청약 예금 부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다음 달부터는 다 전환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이제 민영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청약이 가능해지고요. 네. 여기에다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도 합산되는 이런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으로 24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이제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또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뭐 혜택이 여러 가지 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 청약에 대한 인기가 살아날까? 어떨까? 네. 통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네. 이게 좀 진단, 그러니까 원인과 해법을 좀 잘못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혜택 늘린다고 청약통장 인기가 살아날까?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게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첨 확률이 지금 너무 낮아요. 또 하나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당첨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 이런 곳에는 경쟁률이 아시겠지만 수백 대 1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거주자 우선 이런 조건도 그렇죠. 들어가 거주자 우선인지 부양가족 네. 몇 명인지 무주택 기간 얼마인지 이런 가산점들을 다 더해서 거의 최고 점수 수준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그런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청약통장을 굳이 유지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 급등의 문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좀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보면 주변 아파트보다 비싼 지역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약통장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붓고하는 분들 너무 지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아파트 내가 사겠다. 그래서 자금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라도 청약통장 해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자,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얼마나 늘었길래요?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7월 인구동향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7월 출생아 수 2만 601명. 그래서
1년 전보다 작년 같은 달보다 1,516명 더 늘었습니다. 네. 그 한 달 전인 6월에는 343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7월 출생아 증가폭을 보면 같은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500명이 는 게 이게 7.9%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7.9%. 꽤 늘어난 거네요. 꽤 늘어난 거죠. 네. 코로나19 기저 효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당시 이제 결혼들을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랬던 게 이제 팬데믹이 풀리면서 한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상반기까지 못 하셨던 결혼들을 그때 좀 집중적으로 했던 영향이 네. 이제 지금 출생아 증가 결과로 지금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여전히 13만 7,913명. 지난해보다 1.2%가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사망자 수는 2만 8,24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9명 증가했거든요. 지난달에 이은 2달 연속 증가세고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계속 웃돌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고 있고 이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5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던데요. 네. 7월 한 달간 혼인 건수가 18,811건. 그래서 전년 동월보다 4,658건, 32.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의 혼인 건수 증가폭을 보면 관련 통계가 1981년부터 집계가 됐는데 최대 7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7월 말고 모든 월을 기준으로 해도 28년 만에 최대치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혼인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혼인 건수를 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연속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왔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하지 못했던 결혼이 2022년부터 확 늘어나면서 그때 반짝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올해였거든요. 올해 이제 다 풀렸잖아요. 네. 그럼 올해도 이 증가세가 이어질 거냐라고 봤던 거죠. 근데 1분기 결혼 건수 소폭이지만 늘어났어요. 거기다 2분기도 확 늘었어요. 이번에. 왜 그랬을까요? 17.1%. 이게 정책 효과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지역별로 따져보니까 17개 전국 시도에서 다 결혼 건수가 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결혼 장려책을 펼친 지역, 대전 지역이 꼽히는데 대전 지역의 결혼 증가율이 50% 넘게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책 효과, 결혼 장려책의 정책 효과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8분입니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이죠. 아이폰 16 시리즈의 수요가 좀 부진하다 이런 증권가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이 아이폰 16이 출시되던 날 나란히 그 신형 폴더블 폰을 선보인 중국 화웨이의 트립 폴드폰이 중국 안방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삼성 걸 쓰고 있어가지고 아이폰 쓰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폰, 삼성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일단 아이폰 시리즈 이제 최신 나온 게 16이라면서요. 전작은 15였고 이번에 16이 이제 20일에 나왔다고 하던데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게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번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실적이 부진하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실적이 부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출시 전에 한 분석가가 얘기할 때는 이 첫 주말 아이폰 16 판매량이 한 3,700만 대 정도다. 이게 네. 그 전작에 비해서 한 13% 정도 줄어든 수치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네. 아이폰이 좀 잘 안 팔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막상 이제 미국 통신사 CEO 같은 경우는 이런 보고서를 보자마자 인터뷰를 자청해서 네. 아니다,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중국에서는 벌써 나오자마자 네. 1,000위안 정도의 할인 판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폰 이게 19만 원 16이, 정도를 이제 할인해서 팔기 시작했다라는 중국에서. 건데요. 네. 다른 데선 아직 할인 판매 들어간 게 아닌 거죠. 중국에서만. 근데 네. 또 인도에서는 출시 첫날에 네.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을 닮은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1차 판매 물량은 다 매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매진되기까지 살짝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판매 당일날 이제 애플 스토어에 좀 나가봤는데 네. 원래 이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될 때 약간 달뜬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고 예. 궁금해하고 줄 서 있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적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종합하자라고 하면은 뭐 아이폰 16이 예전만큼은 이제 잘 팔리고 있지만 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 쪽 판매는 좀 저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중국 쪽 판매가 저조하다. 네. 그러니까 아이폰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시켰는데 생각보다는 그 적극적인 구애에 조금 화답이 좀 적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아이폰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그 보통 이렇게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는 아이폰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출시가 될 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네. 판매량이 많이 빠졌다.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국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량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이 매출이 좀 크게 달라지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아이폰 매출의 약 20% 정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애플에서 매출이 떨어지면 전체 아이폰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별로 이제 인기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아이폰을 구입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시장조사기관 CIRP에서 네네. 왜 새 아이폰을 바꾸는가에 대한 기존 아이폰 쓰던 사람들이 네.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 4분의 3은 그냥 옛날 폰이 낡아서 옛날 폰이 고장나서 네. 옛날 폰이 잘 작동이 안 돼서 바꿨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써보고 싶어서 바꾸는 사람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그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주 많이 기대했던 건 아니었다. 그게 변수는 그렇죠. 아니었고 중국에서 덜 팔렸던 거 아니면 중국에서 화웨이가 같은 날 출시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관심이 갔던 건가요? 그 말씀이신가요? 이거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인기가 많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표만 그때 했고 출시는 같은 날 하진 못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네. 지금 출시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제때 소비자들한테 배달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근데 반면에 애플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옛날만큼 멋진 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이폰 16 전작인 아이폰 15와 그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지금 당장 써볼 수가 없으니까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빼면 눈에 띄는 변화는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새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사진 찍는 버튼이 새로 들어갔고 그걸 빼면은 뭐 프로세서가 좀 더 빨라지고요. 네. 카메라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배터리 성능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 사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잡아보시면 그냥 아이폰이네. 그럼 더 뭐 슬림해졌다든가 더 가벼워졌다든가 뭐라 그러죠? 그 액정은 사실상 그 베젤에 비해서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는 베젤이 좀 많이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 문제는 케이스를 씌우면 몰라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무게가 좀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1g, 2g 차이여서 네. 실제로 알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뒤에 있는 카메라 배열된 모양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좀 아이폰 16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깔로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게 조금 더 눈에 띄는 변화인데 역시 케이스를 씌우면은 그 모릅니다. 색깔이 안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처음에 고를 때 막 열심히 고르다 나중에 딱 씌우고 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AI 기능을 못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10월부터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한국어 지원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출시 바로 전에 네. 한국어를 2025년부터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 2025년 몇 월부터요? 상반기요? 그냥 하반? 2025년이요. 아.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현재 애플의 계획을 보면은 이제 OS를 차근차근 업데이트할 계획인데 네. 이게 기본적인 OS 업데이트가 한 2025년 3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언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들어갈 그럴 예정이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2025년 언제쯤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지원 나오면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궁금했던 거요. 그 통화 녹음 기능은 네. 이번에 생긴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이번에 아직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것도 지금 한국어 지원과 맞물려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 영어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베타판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그 기능을 써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네. 이게 한국어 지원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한국어 인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국어 인식이 들 때 좀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삼성 갤럭시와 그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예,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뛰어나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AI 폰이 네. 제공하는 기능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번역 같은 기능은 오히려 좀 못하다라고도 볼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예. 근데 반면에 이 애플은 자사 제품에서만 쓸 수 있는 AI 기능이어서 나중에 이제 시리 같은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은 네. 화면을 인식해가지고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느 만큼 될지 아직 그 베타판에서도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게 없으니까 예. 조금 인기가 덜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폰을 구입하신 게 낫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와중에 지금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샤오미가 지난 달인가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2023년 8월 한 달 기준으로 이 스마트폰 판매량 1위가 삼성 그리고 네. 2위가 샤오미였습니다. 샤오미가 애플을 앞선 것은 2021년 8월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8월이 원래 이 애플 스마트폰이 가장 안 팔리는 그런 달이긴 합니다. 그래요? 바로 다음 달에 신제품이 발표가 나오니까. 되니까요. 네. 네. 다만 이 샤오미가 이 2위로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인도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샤오미 제품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렇게 거센 중국의 추격에 삼성 역시 맘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결과에 가장 이 마음 졸여야 하는 회사는 삼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삼성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니라 네. 중저가 스마트폰인 갤럭시 A 시리즈. 네. 이 실제로 올해 2, 4분기에 삼성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폰 같은 이 갤럭시 A15거든요. 네. 이게 2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폰입니다. 그리고 샤오미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분야도 바로 이 중저가 스마트폰이기 네. 때문에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3년 동안 점유율로 보면은 그러면 1, 2위가 삼성, 애플. 예. 그랬는데 지금 아까 샤오미도 막 맹추격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 그 앞으로 좀 판도가 좀 급격하게 안 변해도 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참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가 네. 매년 12억 대 정도의 제품이 꾸준하게 팔리는 이제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삼성, 애플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나 비보, 오포 네. 이 세 개의 회사가 전체 한 60에서 65%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좀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트랜션 같은 회사가 네. 나머지 30에서 4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는 회사가 거의 몇백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판매량은 주로 이제 삼성이 1등이지만 최근에는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 시장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는 애플입니다. 네. 약 2억 3,460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고요. 삼성은 이거보다 덜 팔았어요. 반면 2024년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삼성이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네. 다만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항상 애플이 1등이었습니다. 그냥 네. 1등도 아니고 80% 이상을 애플이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고가 제품을 예. 팔아서 그런가 봐요. 파는 게 다 고가 제품밖에 없어서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항상 애플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폴더폰이잖아요. 네, 폴더블 그게 이제 그게 접는 거, 그게 이제 삼성이 독보적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왔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나 아이폰 16이 공개된 날에 이제 화웨이에서 중국에서 예. 이 두 번 접는 거가 예. 대놓고 공개했죠. 네, 트리폴드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고 부릅니다.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이라서 트리폴더폰 이렇게 예. 부르는군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옆으로 접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실물을 보지도 정말 못하고 병풍처럼 네. 이 상태 처음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세워놓고. 이걸 옆으로 한번 피면은 네. 되고 또 한번 이렇게 피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접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화이트 메이트 XT라는 거죠, 제품 이름이. 화이트 메이트 XT 울티메이트 디자인입니다. 전체 이름이. 네, 어쨌든 두 번 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두 번 펼 수 있는 건데 펴면 네. 굉장히 커지는 거죠, 화면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이즈였다가 네. 한 번 피면 네. 약간 미니 태블릿 PC 네. 사이즈가 되고요. 네. 두 번 피면은 완전한 태블릿 PC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신기하기도 하고 예. 커지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보기도 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저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한 375만 원부터 시작되는 굉장히 비싼 굉장히 폰이거든요. 비싸군요. 예. 네. 가장 비싼 모델은 한 4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예약 수량이 한 650만 대를 넘겼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다 돈 주고 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예약만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 네. 어쨌든 실제로 1년 폴더블 판매량이 1,800만 대 정도고 네. 한 회사에서 800만 대 정도를 판 게 전부인데 네. 이렇게 비싼 모델을 650만 대를 다 이제 돈 주고 사지는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졸자 평균 월급의 3배가 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인데도 뭐 웃돈 주고도 지금 팔린다고 할 정도로 지금 하더라고요. 웃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예.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수위가 굉장히 좀 많이 몰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이게 예약은 650만 대인데 실제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숫자는 한 50만 대 이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제작 능력이 아직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펼쳐놓으면 얇은 아이패드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얇은 아이패드죠. 저도 이 두께가 굉장히 얇은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서 네. 이걸 보고서 정말로 놀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 잠깐 했었습니다만 이제 폴더폰 하면 삼성전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기술력에서도 그만큼 차이가 안 나는 건가요? 특히 그 힌지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 접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 다른 업체들도 다 잘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젠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와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트렌드포스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네.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마켓 점유율이 네. 2022년에는 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50% 정도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1위에서 밀렸어요. 네. 지금 화웨이가 1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가장 잘 팔리는 시장이 네. 중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회사들 이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력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비싼 제품은 엄청나게 비싼데요. 더 싼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500까지 할인이 그렇군요. 나왔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거의 400만 원 육박하는 그 트리플 폴더블 예. 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국이 프리미엄 폰에 또 도전하는 그 속내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죠. 네. 실제로 2020년 이 미국의 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애플, 삼성과 더불어서 화웨이가 3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한 2021년쯤 되면은 화웨이가 삼성을 넘는다 만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애플의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완전히 꼬꾸러졌죠. 그 때문에 이제 중저가폰 브랜드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독립을 시키고 네. 어떻게든 이제 살 길을 찾다가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에 올라타서 이제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이제 화웨이가 안착을 하게 된 건데요. 다만 이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퀄컴이나 이런 좀 빠른 프로세스 그 미국의 좋은 부품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해외 시장 진출은 과연 가능할까? 지금 다들 약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프리미엄 시장은 아이폰에 밀리고 저가폰 시장은 중국 스마트폰이 치고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뭔가 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달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건가요? 언제 나오죠? 며칠 안에 네. 새로운 모델을 발표할 거다. 네. 아마 9월 27일 자정쯤 발표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폴드 6의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것도 좀 두께가 굉장히 얇아지고 카메라 기능이 강화된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많이 팔진 않고 한 몇십만 대 정도만 중국과 한국에 지금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갤럭시 S24 FE, 그러니까 펜 에디션이죠. 이걸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갤럭시 S24 FE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전작에 있었던 갤럭시 S24에 있었던 좋은 그냥 장점만 모은 다음에 가격을 한 80만 원대로 좀 저렴하게 다운시킨 이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팔릴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갤럭시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이 제품도 좀 신제품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폴더블 폰이든 AI 폰이든 어떻게 보면 점점 기술이 이제 격차가 좀 좁혀지고 어느 정점에 가서는 좀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스마트폰 대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그 승패를 가를 혁신은 어떤 포인트가 될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보세요? 정말 그래서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신규 시장 개척이죠. 지금 실제로 아프리카나 중남미처럼 예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시장에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가 이 신규 시장 개척 때문이거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 개척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도 빨리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브랜드인데 사실 너무 상향 평준화하다가 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던 사람들은 그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그냥 아이폰 이런 구조가 굉장히 굳어졌습니다. 고착화됐어요. 어느 이거를 정도. 네. 좀 깰 수 있는 좀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서비스에서 지금 한국 스마트폰이나 중국 스마트폰 시장 회사들은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드웨어 잘하는 회사들은 네. 서비스를 키우는 걸 잘 못하거든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 동안 손해를 보면서 꾸준히 키워야지 한 몇 년 후에나 좀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애플은 지금 그런 성과를 이제 좀 맛보고 있기 시작한 거고요. 네. 근데 중국이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 대신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앱스토어가 구글 그 앱스토어를 안 쓰거든요. 네.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앱스토어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삼성은 아직 이 갤럭시 스토어 같은 경우가 크게 네.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래서 좀 이런 부분들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요즘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되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고민도 더 깊어지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고 또 언제 사는 게 적기인지 끝으로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 사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제품 좋냐? 언제쯤 사면 좋냐?라는 질문인데 네. 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신제품이 나오는 달이나 나오기 전 달에 그 예전 제품을 사면 좋다.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은 아이폰 전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할인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그 전까지는 한국이 갑자기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마케팅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만큼 이제 회사들의 이익은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좀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네. 대신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 말고 그 전자 네.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중고나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그게 제일 좋다. 실제로 써보셔도 거의 차이가 없으실 거다. 네. 대신에 가격은 한 60% 정도로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쪽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기능 같은 거는요? AI 기능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면 필요하면 쓰셔도 되고요. 네. 또 갤럭시 예전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AI 기능을 추가로 지원해줄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네. 그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호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TMF 사태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뭐 저희가 이제 TMF 사태는 여러 군데서 말을 많이 하고요.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해서 여기서 이 TMF 사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네. 오늘은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면서 네. 플랫폼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플랫폼 이슈가 사고가 터져야만 일반인들에게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디지털 경제 이슈를 정리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플랫폼 이슈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봐도 그렇고요. 뭐 많은 보고서들도 그렇고 점점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가 뭐든 간에 결론이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결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플랫폼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법이나 제도를 규제하지 않으면 막지 못할 거다. 이런 논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쩌면 있을지 모를 그 플랫폼에 대한 오해를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플랫폼 이슈를 저희가 종종 다루는데 사실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짧은 시간에 그 시장을 독점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플랫폼의 양면성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들은 분명 플랫폼 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킨과 동시에 그 힘을 남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너무 많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민망하긴 합니다만 하나의 플랫폼이 2개 이상의 시장을 중개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나오고 두 시장에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서 독점력이 커진다라고 설명을 해왔었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조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존, 구글, 메타, 넷플릭스처럼 굉장히 성공한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만 주로 보다 보니까 네.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럴 거다라는 오해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쪼개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플랫폼 비즈니스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종종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 같은 것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인터넷이 없을 때에도 존재했던 굉장히 오래된 사업 모델입니다. 네. 이 지점에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예나 지금이나 인정받는 이유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이 플랫폼은 사람이나 조직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네. 그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어떤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네. 소셜 네트워크처럼 연결 그 자체만으로도 또 가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용카드가 대표적입니다. 신용카드는 1950년에 등장했습니다.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요. 70년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상인과 고객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었죠. 가장 익숙한 플랫폼 중에 하나는 대리운전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등장을 했는데요. 전화로 연결하잖아요. 전화로 연결하면 프리랜서인 대리기사와 승객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차를 가지고 가서 술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여담이지만 이 대리운전 플랫폼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게 됐냐면 우리가 음식을 주문해서 배달하는 그 배달 플랫폼으로 그대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해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사업 모델이 아니다. 이미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완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이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 아날로그 플랫폼 비즈니스보다 반드시 우수하다는 오해입니다. 물론 인터넷이 플랫폼과 결합이 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진출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에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 팀F 사태로 유통 문제가 계속 화두인데요. 디지털 플랫폼하고 이 아날로그 플랫폼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플랫폼이라 한다면 그 전통 쇼핑몰이 되겠죠. 근데 여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쇼핑몰은 현실에서 개발할 때 미리 판매업체들이랑 장기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요.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당 쇼핑몰에서 일정 거리 안에는 너네랑 동일 매장하고 내가 거래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쇼핑몰 관계자는 이걸 통해서 판매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인터넷 플랫폼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구매자는 클릭 한 번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고요. 판매자들도 여러 플랫폼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은 이 현실의 쇼핑몰 관계자처럼 약속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실패율을 굉장히 높게 잡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이런 수익적인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기도 했었어요. 게다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모든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양면 시장으로서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의 모든 플랫폼이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방송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디어 산업도 하나의 큰 플랫폼인데요. 뭐랑 뭐를 연결하냐면 광고주와 소비자를 연결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분명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소비자가 많아지면 광고주도 해당 플랫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이 네트워크 효과에서 나오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기영의 경제쇼처럼 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지. 제가 웃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 대목에서 그렇죠. 왜 그러세요, 박사님?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이 플랫폼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야 광고료가 높아지고 회사 전체의 인프라 비용을 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분명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는 발생을 하겠지만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네트워크 효과가 반드시 그 성장의 열쇠가 아니라면 그러면 다시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반드시 승자 독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네트워크 효과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들 우려를 하는데요. 분명 이론상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현실에서 그런 플랫폼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선 누군가의 또 내러티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증거를 가지고 명확히 하나하나 따져봐야만 그런 플랫폼과 아닌 경우를 갈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들도요. 분명 네트워크 효과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쿠팡이 유일무이해 보이지만 다른 세그먼트를 가보면 중소 플랫폼들도 유통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기간 동안 이 독립 상장 기업 가운데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공한 이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화려함에 속아서 큰 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 애들 책 읽어주다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 박사님 자녀들. 네네네. 이게 이제 딱 그 지금 사모펀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플랫폼에 투자한 그 여우가 이제 사자가 감기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가야 되는데 가면 가기 무섭고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 그래갖고 있었는데 안 갔대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들어간 발자국만 있고 나온 발자국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 먹혔을 거다. 네. 그래서 병문안을 거절했는데 이게 플랫폼 투자에 대한 17%밖에 성공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그런 걸 또 상징하는 현상이 될 수도 이 책 있겠더라고요. 읽어주시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으로는 굉장히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뭐 정말 대단하고 혁신적이다 이러지 않을 수도 있다. 딱히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그렇죠. 결국엔 기업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경쟁자와 차별화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요약하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성공을 점칠 게 아니고요. 해당 플랫폼의 경쟁 우위의 요소로서 이 디지털 플랫폼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동성이 넘치던 시절에는 약간의 오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오늘 좀 비유가 많네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무도회장에서 불 끄고 막 춤추면 다 잘 추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명이 탁 켜져서 하얀 불이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진짜 누가 잘 추는지 저는 이제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유동성이 넘칠 때는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갑자기 어려워진 시대에는 정말 누가 잘하는지는 이 경쟁 우위 중심으로 가려주는 거죠, 살펴봐야만 알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건 시장에 들어간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기 전인 우리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면서 몸집을 키워가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규모가 충분히 커지면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이제는 가격도 올려서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투자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언제 발생을 하는 거냐면 고정 비용이 큰 산업일 때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하나를 지어놓고 10개를 만들던 걸 50개를 만들 수 있어야 이제 평균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이 자본이 별로 없는 작은 기업들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정 비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정 비용보다 가변 비용이 훨씬 높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는 기업들도 그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매거진 사업에 진출하려면 옛날에는 인쇄기, 신문 가판대, 배달 트럭 이런 게 다 있었어야 돼요. 엄청난 고정 요소가 필요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 고정 요소가 없어도 얼마든지 매거진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은 좋아했어요. 이제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고정 비용이 사라졌더니 엄청나게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경쟁들이 많아지니까 수익 압박이 심해지고 수익 압박이 고정 비용 절반분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로 인해서 딱히 돈을 벌었다라는 기업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플랫폼 비즈니스는 먼저 뛰어든 사람이 더 뛰어든 쪽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태도 생기기도 하고 위기 같은 것도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규제를 또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고 하는데 이 정부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각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정부 규제 움직임 중에 하나 반가운 건 이제 규제 당국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식별하는 거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고정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자금이 풍부한 기존 기업 외에도 다른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부 규제가 시작되면 이제는 고정 비용이 생겨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규모가 큰 기업들만 시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다시 바꿔버려요. 당초 의도와 다르게 펼쳐질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명분이 공정한 경쟁과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장려할 목적에서 진행된다라는 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경쟁 우위 중심으로 사업을 바라보면서 성공하는 비즈니스들이 언제나 수요와 공급 측면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을
있지 않는 어떤 규제들이 필요하고 규제로 인해서 특정 사업자들만 진입할 수 있게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주는 환경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 12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오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 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교육 캠페인 팀 팀장 김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카페 개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치킨집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 45만 톤 중에 35만 톤이 폐기물로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13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 연간 처리 비용은 276억이 든다고 하네요. 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비료, 축사, 깔개 또는 펠릿, 바이오 연료 등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행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카페에서 버려지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퇴비로 거의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식물에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비화를 거쳐야 식물에 이롭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거의 1년간 수거를 해왔는데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면서 느낀 점은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저도 수거하면서 되게 무게를 많이 느껴서 힘들게 많이 수거를 했는데 이제 9월 28일 토요일에 망원 한강공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직접 시민들이 수거해보는 캠페인을 개최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같이 행사도 즐기고 그런 기후행동을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에는 대체로 평화로운 하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가 상쾌해지고 하늘이 멋진 만큼